그지 같은 게 오빠 만나서 팔자 폈어. 신우이는 제 벤치에 올라타자마자 막말부터 쏟아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야, 이년아. 이 차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신우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그 모습.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짜릿함을 그날 처음 맛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서울 강남의 한 IT 회사 14층. 점심시간이 막 끝난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2대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이름은 강지원, 나이는 32, 직업은 웹 기획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털털하다, 소탈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명품 가방 하나 없이 5년째 같은 에코백을 메고 다니고 화장도 비비크림에 립밤이 전부니까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연 매출 수백억을 찍는 건축자재 회사 대표이십니다. 은수저라면 은수저인 셈이죠. 그래도 저는 대학 등록금부터 월세까지 제 손으로 벌어 해결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작업복에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탓일까요? 저는 사람의 값어치가 옷이나 차에 붙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강기획. 또 야근해? 독하다, 독해. 옆자리 박 대리가 가방을 챙기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픽 웃었습니다. 팀장님이 기획안 엎어버렸잖아. 오늘 밤새서라도 다시 만들어야 돼. 어휴, 적당히 좀 해. 회사가 내 인생 책임져 준대? 그러다 늙어서 골병 들어, 골병. 박 대리가 어깨를 툭 치고 사라지자 사무실은 정말로 텅 비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탕비실의 정수기 앞 그날따라 종이컵이 똑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손에 들고 있던 기획안 다발이 와르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휴, 진짜 엎친 데 덮친다더니. 저는 한숨을 내쉬며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때 옆 회사 사무실로 통하는 복도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짙은 회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다가와 말없이 같이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제가 주울게요. 이리 줘요. 낯선 남자가 종이를 한 장 한 장 모아 제게 건넸습니다. 셔츠 소매 끝이 살짝 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우리 회사 직원이세요? 처음 뵙는 얼굴이라서요. 아닙니다. 옆 회사 사람이에요. 19층은 저희가 쓰고 14층은 그쪽이 쓰잖아요. 오며 가며 자주 봤는데. 남자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웃는 모양이 어쩐지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데가 있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이민호, 입사 3년차 평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인연이 6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저는 이민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첫 상견례는 결혼 2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단화를 신고 갔습니다. 한식당 룸 앞에서 신발을 벗는데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오빠는 도대체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진짜 쥐뿔도 없는 평범한 집 딸이라며? 아니, 돈이 없으면 직장이라도 빵빵한 데 다니든가. 쯧쯧, 어쩌겠니? 내 오빠가 저렇게 좋다고 아주 죽고 못 사는데. 일단 오늘 얼굴이나 뜯어보자.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미닫이 문을 여는 순간 한 여자가 위아래로 제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백화점 매장에서 진열대 상품을 검수하듯이요. 이민호의 여동생 이유리, 그게 첫 인사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유리가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받아쳤습니다. 어머, 언니, 오늘 상견례 자리 아니에요? 옷이 참 편해 보이시네. 난 또 어디 집 앞 슈퍼에 두부 사러 나오신 줄 알았잖아.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에휴, 냅둬라. 우리 민호가 원래 비싼 거 볼 줄 몰라. 사람 보는 눈도 어찌 저리 촌스럽고 소박한지 원. 그래, 직장은 어디 다닌다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IT 회사에서 웹기획이랍니다. 웹기획? 아유, 참. 그게 뭐 하는 덴데요? 이름도 낯설고 뻔하지 뭐. 월급이나 제때 나와요? 이유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이민호가 옆에서 제 무릎을 살짝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유리, 너 말 조심 안 해? 지원이 자기 회사에서 엄청 인정받는 사람이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빈정거릴래? 이유리가 고개를 들고 오빠를 흘겨봤습니다. 어머, 오빠 핏대 세우는 것 좀 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신우이가 궁금해서 물어보지도 못해? 채. 저는 무릎 위에 올라온 이민호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제 앞으로 슬쩍 밀어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민호,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 집안에 어머니는 안 계시고 친정아버지는 모에서 밥 먹고 사신다고? 아버지는 그냥 작은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사업? 뻔하지 뭐. 구멍가게 같은 거 하시나 보네. 에휴, 그래. 없는 집에서 엄마 없이 크느라 고생은 했겠다. 시어머니가 입가에 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짝지근한 양념이 입안에 퍼지는데 이상하게 목구멍이 까끌까끌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민호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아, 진짜 미안해. 우리 유리가 겉으론 저래도 속은 안 그래. 원래 성격이 좀 톡톡 쏘잖아. 네가 참아. 이민호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며 옆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호 씨, 원래 성격이 그런 거랑 사람 빤히 무시하고 예의 없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 어떻게 처음 보는 자리에서 옷차림 가지고 그래? 알아, 아는데 유리가 하필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잖아. 맨날 비싼 거 두른 부자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눈이 쓸데없이 높아져서 그래. 비싼 거 봐서 눈 높은 거랑 사람 우습게 보고 깎아내리는 게 무슨 상관인데? 그건 그냥 교양이 없는 거지. 이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다정한 남자가 가족 앞에서는 다른 얼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에 들어와 핸드폰을 켜자 아버지에게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 뭐냐, 우리 딸. 상견례는 잘 끝났어? 시댁 식구들은 좀 어때? 사람 괜찮아?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응, 아빠. 잘 끝났어. 가만,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리 푹 죽었어? 시댁에서 무시하디?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일하고 바로 가서 밥 먹었더니 좀 피곤해서 그래. 강지원. 아버지가 제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다 아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왔을 때도, 첫사랑한테 차였을 때도요. 아빠 사람이 사람 볼 때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같은 껍데기로 금 나누고 무시하는 거. 그거 진짜 못 배운 거고 천박한 거지. 이 녀석아, 무슨 일을 당했길래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아빠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남자든 여자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이 꽉 차야 한다고.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텅텅 빈 사람들은 평생 남의 비싼 차, 남의 명품 가방만 쳐다보면서 질투하고 산다고. 알아, 아빠. 그래, 알면 됐어. 지원아, 결혼 그거 마음 불편하고 하기 싫으면 당장 엎어버려. 아빠가 우리 딸 돈 없어서 기죽게 키웠어? 어디 가서 굽신거리고 자존심 다치라고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저는 코끝이 찡해지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 안 약해. 아빠가 키운 딸이잖아. 기 안 죽어. 그래, 우리 딸 깡다구 하나는 알아주지. 민호 씨는 진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냥 시댁 식구들이 겉멋이 좀 들어서 그런 것뿐이야. 지원아, 남자가 혼자 사람 좋은 거랑 지 마누라 무시당할 때 자기 식구들 콱 틀어지고 단속 못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탠드 불빛만 켜진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래도 이민호의 다정함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부딪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이유리, 옷차림 위아래로 훌틈, 동네 마실옷, 별것 아닌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을 적고 나니 어쩐지 마음이 조금은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이 메모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그때의 저는 미처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품과 명품 가방,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니 시간이 무섭게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는 대신 점심시간을 쪼개 식장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이민호와 저는 양가 부담 없이 모은 돈 안에서만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어느 한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지만요. 토요일 오후 시댁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이유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청첩장 시안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주세요. 시어머니가 손끝으로 시안을 슬쩍 밀어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아, 결혼식을 그렇게 작게 하면 우리 민호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니? 식장 규모는 충분해요. 양가 합쳐 200명 정도 들어가는 곳으로. 200명. 200명이면 우리 친척만 와도 자리가 모자라. 옆에서 이유리가 손톱을 다듬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호텔로 가자니까. 언니, 호텔은 좀 그래요. 부담스럽지. 저는 시안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은 저희 둘이 부담하기엔 무리예요. 친정에서 보태줄 형편도 안 되고요.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아깝다, 아까워.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 애가 결혼식을 동네 잔치처럼 한다는 게. 어머님, 식이 작다고 마음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밥 먹고 사니. 다 보여줘야 사는 게 사람살이지. 저는 입꼬리에 힘을 주고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속에서는 뜨끈한 게 자꾸 올라왔지만요. 그때 이유리가 가방에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요. 결혼 선물 미리 주는 거예요. 쇼핑백 안에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뚜껑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싸구려 향료 냄새가 코를 찔러 저도 모르게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잘 쓸게요. 언니 피부에는 이런 게 딱이에요. 너무 비싼 거 쓰면 오히려 부담스럽잖아. 이유리가 입가를 가리고 키득거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가씨. 잘 어울리는 걸 주셔서 감사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첫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시댁 부엌에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도록 두어 시간을 붙이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거실 쪽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유리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유리가 손목에 큼지막한 갈색 가방을 걸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방 옆구리에는 금색 로고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어머, 그게 뭐니? 또 새로 샀어. 시어머니가 호들갑스럽게 일어나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이야. 매장에 딱 2개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 가져왔잖아. 얼마짜린데? 엄마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1,000만 원 좀 넘어. 이유리가 일부러 부엌 쪽을 흘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방을 한 번 더 축혀 올렸습니다. 언니, 이리 와서 좀 봐요. 가죽이 진짜 부드러워.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유리가 가방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만져봐요. 이런 거 평생 못 만져보죠. 네, 부드럽네요. 언니는 이런 가방 들 일 없어서 좋겠다. 우리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니까. 안 들면 무시당해. 저는 가방에서 손을 떼고 빙긋 웃었습니다. 아가씨, 사람이 가방을 들어야지 가방이 사람을 들면 안 되죠. 이유리의 입꼬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지원아, 전 다 부쳤니? 손님들 오시는데. 네, 어머님. 거의 다 부쳤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동그랑땡이 노릇하게 익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집개로 그것들을 한 번에 뒤집으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1, 2, 3. 이렇게 숨을 고르면 끓어오르는 게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점심상을 물린 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을 쐬려고 문을 열었는데 발치에 익숙한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제가 친정에서 받아와 시어머니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뚜껑도 열어보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마르다 못해 가장자리에 허옇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도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는데 이유리가 이민호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누나 어디 좋은데 좀 데려가줘. 매번 시댁에만 처박혀 있어서 어떡해. 누나, 지원이도 명절에 쉬어야지. 쉬는 게 어떻게 시댁이야. 친정 가야 쉬는 거지. 아, 언니 친정은 갈 데가 별로 없으려나. 이민호가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누나, 그만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 내가 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지.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민호가 제 시선을 피해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쩌릿하게 저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한 장씩 닦아내는데 손이 자꾸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밤늦게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민호가 운전석에서 슬쩍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오늘 고생 많았어. 민호야. 응. 오늘 누나가 나한테 한 말, 너는 그게 괜찮아. 이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원래 입이 좀 그래.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다는 말로 다 덮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따로 얘기할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매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 매번. 이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슬쩍 빼서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침실 화장대 위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지워지고 머리카락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이유리가 줬던 화장품 세트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싸구려 향이 코를 또 한 번 찔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그대로 화장실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짧게 울렸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적어둔 한 줄 밑에 새로운 줄을 더했습니다. 추석. 시어머니, 친정 반찬통 곰팡이 핀 채 베란다 방치. 이유리, 1,000만 원짜리 가방 자랑. 언니는 평생 못 만져봐서 좋겠다. 민호, 누나 원래 그래로 마무리. 세 줄을 적고 나니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옆에서 이민호가 벌써 잠이 든 듯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사람의 무책임에 실망하는 마음이 같은 자리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명절 잘 보냈어. 응, 아빠. 잘 보냈어. 목소리가 왜 또 그래? 아빠, 나 진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이번 주말에 아빠한테 와. 갈비탕 끓여 놓을게. 응,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위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발끝부터 종아리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줬습니다. 그해 겨울, 시댁 거실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리가 양손으로 남자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머리는 정수리부터 끝까지 빳빳하게 넘긴 모양새였습니다. 손목에는 묵직한 금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인사해.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박준성 씨. 박준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사장님이셔. 우리 유리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가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과일 접시를 들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준성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박준성의 얼굴이 짧게 굳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박준성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큰 며느리 강지원입니다. 저는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인사했습니다. 박준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유리가 박준성의 팔을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자기야, 자기 차키 한번 꺼내봐. 엄마한테 보여드리게.
박준성이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올렸습니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에 은색 엠블럼이 박힌 키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은 거야, 엄마. 한 대 가격이 2억이 넘어. 2억. 어머나 어머나. 시어머니가 키를 만져봐도 되냐고 묻고는 손끝으로 살살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박준성이 슬쩍 제 쪽을 쳐다보는 게 다시 느껴졌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일하신다고? 박준성이 별일 아니라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박준성과 시선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강남에서 웹 기획이래요. 박 사장님은 어떤 사업 하세요? 자재 쪽 일도 좀 하고 무역 쪽도 좀 하고 이것저것. 자재요. 어느 분야 자재? 박준성이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잠깐 침묵했습니다. 형수님이 그런데 관심이 다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여쭤봤어요. 저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종이 한 장이 자꾸 펄럭였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사무실에서 슬쩍 본 적이 있는 블랙리스트, 그 안에 박시성을 가진 사람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자 이유리가 본격적으로 입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준성 씨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잖아. 백화점 VIP룸에서 만났는데 첫날부터 한도 끝까지 긁어주더라니까. 어머, 우리 딸 복도 많지. 옆에 앉아있던 이민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사람을 그런 걸로 평가하면 어떡해? 오빠, 사람은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지. 그럼 뭘로 평가해? 이유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빠도 좀 봐. 누구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차 한 대 안 뽑아주고 신혼집도 오빠 혼자 다 해결했잖아. 우리 오빠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누나. 이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누나를 불렀습니다. 이유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성 씨, 우리 오빠한테 좋은 투자처 있으면 좀 알려줘. 오빠도 답답하잖아.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면 뭐해. 박준성이 입가에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형님께도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해드리죠. 사실 요즘 제가 진행하는 건이 하나 있긴 한데. 무슨 건인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멈추고 박준성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준성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면 실례죠.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박준성의 입꼬리는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삼켰습니다. 국이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이유리가 식탁을 한 손으로 짚고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준성 씨 차 한번 구경해. 다 같이 나가서 봐. 시어머니와 이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유리가 저를 보고 손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언니는 설거지 좀 해줘요. 차 구경은 다 같이 하면 정신없잖아. 네, 아가씨.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동안 박준성이 잠깐 뒤를 돌아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습니다.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떠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웃어 보였습니다. 박준성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식탁에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그릇에 닿아 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묻혀 박준성이라는 이름 석자를 입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정확히 어디였는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늦은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민호는 옆에서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검색창에 박준성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흔한 이름이라 결과가 한참 떴습니다. 저는 거기에 자재, 무역, 부도 같은 단어를 차례로 붙여봤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내려가다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과 회사명이 살짝 가려진 채로 자재업계 박모 씨의 어음 사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 안 주무시고 뭐해? 우리 딸이 잠을 안 자니 아빠도 잠이 안 오지. 별일 없어? 화면 속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 그대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옛날에 자재 납품하다 사고 친 박씨 있었지. 박씨, 누구? 이름이 박준성이야. 한 4, 5년 전쯤 어음 사고도 있었고. 아버지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거두어지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강지원, 그 이름을 네가 어떻게 알아? 아빠 알아. 그놈은 우리 업계에서는 다 알아. 자재 빼돌려서 빚더미 안고 도망간 놈이야. 사람들 돈 떼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야. 너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솔직하게 말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신우이 남자친구야. 오늘 시댁에 인사하러 왔어. 아버지의 미간이 깊게 잡혔습니다. 지원아, 잘 들어. 그놈은 사람이 아니다. 거기 잘못 엮이면 시댁 식구들 인생 풍비박산나. 우리 딸까지 휘말릴 수도 있어. 아빠, 시댁은 지금 그 사람 돈에 눈이 멀어 있어. 내 남편은.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침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이민호의 잠든 얼굴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호도 이미 흔들리는 것 같아. 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원, 아빠가 도와줄게. 지원이는 절대 흔들리지 마. 우리 딸 뒤에 누가 있는지 잊지 말고. 응, 아빠. 저는 작게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새벽 안개에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그동안 적어둔 줄들 아래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박준성, 자재업계 사기꾼, 신우이 남친, 시댁 식구들 전부 그 돈에 눈이 멀었음. 민호도 흔들리는 중. 아빠한테 정보 받음. 다 적고 나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한 구석의 가느다란 길이 하나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어두운 거실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자재업계 카페 몇 군데에 가입 신청을 넣었습니다. 회원 가입에 시간이 걸리는 곳은 일단 검색이라도 했습니다. 박준성이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했습니다. 어떤 글에는 박 사장, 어떤 글에는 박 대표, 다양한 호칭으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대리가 제 책상 앞에 와서 컵라면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강 기획 같이 먹자.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아,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기획안이야.
그건 아니고 그냥 사람. 박 대리가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라면 뚜껑을 뜯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봐. 누구? 신우이 남자친구. 사업한대. 오, 부럽다. 신우이 잘 풀리면 너도 좀 편해지는 거 아니야. 잘 풀리면 다행이지. 저는 모니터를 박 대리 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검색 결과에 박 씨의 이름이 빨갛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리가 라면을 한 젓가락 들다 말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기획. 이거 진짜야. 진짜인 것 같아서 더 무서워. 시댁 식구들은 알아. 몰라. 알면 이 난리가 났겠어. 박 대리가 라면을 후루룩 들이켜고 입을 닦았습니다. 증거 모아. 어설프게 말하면 너만 미친 사람 되니까. 사람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대리는 어떤 면에서는 늘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집은 강북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갈비탕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아빠, 또 직접 끓이셨네. 우리 지원이 입에 맞는 거 끓이는 사람이 아빠밖에 더 있냐?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 그릇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박준성, 더 알아봤어. 그래. 우리 회사 같은 층에 자재 쪽이라는 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쪽 통해서 좀 들었어. 지금 운영하는 회사도 거의 빈 껍데기래. 직원들 월급도 2달째 밀려있고.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사람 하나 붙여서 그놈 뒤를 따볼게. 아빠, 그건 너무 큰일이야. 우리 딸이 시댁에서 그놈한테 휘말리는 게 더 큰일이지.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갈비탕 그릇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강지원, 일단 먹어. 일은 일이고 밥은 밥이야.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온몸이 천천히 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응, 내 남편. 이민호 그 사람은 됐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나쁘지 않아. 다정해. 근데 자기 가족 앞에서는 작아져. 누나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어도 누나 원래 그래로 끝내는 사람이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다. 지원아.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착한 게 죄가 아닌데 우유부단한 건 죄야. 자기 식구 못 지키는 남자는 결국 자기 식구도 잃어. 우리 지원이까지 같이 잃는 거야. 저는 식탁 위에 깍지를 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칼끝처럼 정확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빠, 그래도 한 번은 믿어보고 싶어. 한 번이다. 한 번, 2번은 안 돼. 우리 딸 2번 다치는 거 아빠가 못 봐. 응, 알았어.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비상금. 시댁에서 무슨 일 터지면 무조건 이걸로 막아. 절대 내 통장 건드리지 말고. 아빠, 나 돈 있어. 내 돈은 내 돈이고 아빠 돈은 아빠 돈이지. 받아. 저는 봉투를 2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 신혼집 거실에서 이민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와? 친정.
아빠가 갈비탕 끓여줬어. 아, 그래. 잘 드셨고. 이민호가 무심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이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누나 남자친구 말이야. 박준성 씨, 왜,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봤어. 이민호가 채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재 쪽에서 사고 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원아. 이민호의 목소리가 한 톤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누나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민호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소문이 있어서 말해주는 거야. 네가 자재업계를 어떻게 알아? 회사에서 누가 그러디. 저는 이민호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이민호의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너한테 조심하라고 말하면 일단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듣고 있잖아. 듣는데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다 받아들여. 근거 없으면 내가 이러겠어.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지원아, 민호야, 오늘은 그만하자.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박 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대리는 자재업체 단톡방 하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박준성에게 돈을 떼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명을 만들어 조심스럽게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늦은 시간인데도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박 사장 그놈 지금 어디 숨었답니까? 강남 어디서 새 여자 만나서 차 뽑았다는 소문 있던데. 그 차도 어차피 리스고 다 빚이야. 시계도 가짜라더만. 속아서 결혼하려는 여자 있다던데 그 여자 인생도 곧 끝났네. 저는 메시지들을 한참 동안 위로 끌어올리며 읽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박준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민호는 여전히 거실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문득 이유리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 박준성이 손을 흔들 때 시계 초침이 미세하게 박자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것도 가짜였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유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1,000만 원짜리 가방, 그것도 어쩌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박준성 자료 정리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단톡방에서 본 내용들을 차근차근 옮겨 적었습니다. 회사 이름, 피해자 수, 어림잡은 피해, 금액까지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리도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차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손에 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 말이요. 저는 메모장을 저장하고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느새 텔레비전 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가슴까지 덮었습니다.
바깥에서 가는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제 생일은 11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이민호는 야근이 많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댁에서는 미역국은커녕 안부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운한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생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아, 오늘 생일이지. 응. 케이크는 저녁에 사올게. 미안해, 요즘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 저는 토스트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민호가 식탁 의자에 앉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누나도 집에 들른대. 같이 저녁 먹자고. 저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다 손을 멈췄습니다. 누나가 우리 집에 와. 응. 누나가 오빠 생일이라고 케이크 하나 사들고 온다네. 오빠 생일은 다음 달이잖아. 아, 그러네. 내 생일이라고 했나? 미리 챙겨준다는 건가 봐. 이민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토스트를 마저 씹지도 못하고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또 한 번 짜릿했습니다. 오늘이 며느리 생일인 줄도 모르는 시댁이라는 게 새삼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원아, 오늘 오후 2시쯤 집 앞으로 잠깐 나와봐. 아빠가 보낼 거 있어.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오후에 뭐 보낸다는데? 무슨 반찬? 몰라. 그냥 2시쯤 나오라셔. 바쁘시지도 않은가 봐. 평일도 아니고. 이민호가 무심하게 대답하며 토스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저는 외투를 걸치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큼지막한 탁송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럭 뒤편에서 흰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도장에 햇살이 부딪혀 눈이 부셨습니다. 보닛 한가운데에는 익숙한 삼각별 엠블럼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모자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강지원 씨 되십니까? 네. 제가 강지원인데요. 강태수 사장님께서 보내신 차 맞습니다.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비뚤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키를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비닐은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따님 손으로 뜯으라셨답니다. 아빠가요. 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모자를 다시 쓰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탁송차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차에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시트에는 아직 비닐이 그대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보닛 위 먼지 한 톨 없는 표면을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저는 차 앞에 선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우리 딸, 차 받았어. 아빠, 이거 너무 큰 거잖아.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강지원, 우리 딸 평생 시댁에서 가난한 집 딸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한 거 아빠가 미안해서 그래. 아빠가 부자라고 한 번도 자랑 안 했지. 그게 우리 딸한테는 짐이었던 거야. 아빠 잘못 아니야. 아빠 잘못 맞아. 이제부터 우리 딸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 알았어.
저는 차보닛에 한 손을 올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차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얼른 닦아냈습니다. 응, 아빠. 오늘 저녁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마음껏 먹어. 아빠가 보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바닥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새 차 특유의 가죽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핸들을 천천히 잡아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움츠려 있던 무엇인가가 천천히 펴지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두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유리의 향수였습니다. 거실에는 이유리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어디 갔다 와요? 이유리가 입꼬리를 올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도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좀 일찍 왔다. 민호 생일 미리 챙겨주려고.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어머님. 거실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아, 그래. 며느리 생일이었지. 깜빡했네. 엄마는 그것도 몰랐어. 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유리가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를 끌어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마침 오셨네요. 잠깐 같이 좀 나가봐요. 어디? 주차장이요. 아빠가 선물 보내주셨어요. 이유리가 픽 웃었습니다. 선물. 친정아빠가. 네. 뭐, 또 김치 같은 거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언니 혼자 들고 와도 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가요. 이민호도 호기심이 일었는지 컵을 내려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지상 주차장으로 나가는 동안 시어머니가 뒤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사돈도 마음 쓰셨네. 며느리 생일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 흰색 벤츠가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리가 먼저 차를 알아봤습니다. 한 걸음에 다가가더니 보닛 위 엠블럼을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오빠, 이거 누구 차야? 누나, 그게. 이민호가 저와 차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손에 쥔 키를 꺼내 보였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차의 비상등이 짧게 깜빡였습니다. 이유리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언니 차야? 네. 오빠가 사줬어. 미쳤어. 오빠 정신 나갔어. 무슨 돈으로? 이유리가 이민호 쪽으로 획 돌아섰습니다. 이민호도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나, 나 아니야. 나도 처음 봐. 시어머니가 차 옆에 바짝 붙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시트에 비닐도 안 뜯었네. 이거 새 차 맞아? 네, 어머님. 오늘 막 받았어요. 이유리가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언니, 이거 솔직히 말해봐. 오빠가 빚내서 사준 거지. 마이너스 통장 뚫었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언니 친정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차를 사. 작은 사업 하신다며. 이유리가 차 문을 벌컥 열고 조수석에 털썩 올라탔습니다. 시트 위 비닐이 부스럭 소리를 냈습니다. 이유리가 조수석에 앉아 손바닥으로 대시보드를 만져봤습니다. 역시 가죽 냄새가 다르네. 우리 오빠 진짜 빚 단단히 졌네. 그지 같은 거 만나서 인생 좀 친 거 봐.
언니, 솔직히 말해. 오빠 등골 빼먹는 거 재밌어. 저는 운전석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차분하게 맸습니다. 시동을 걸자 차가 부드럽게 깨어났습니다. 이유리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언니, 백미러 좀 봐봐. 평생 이런 차 못 타보다가 한번 타보니까 좋지. 저는 백미러를 살짝 조정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왜요? 이 차 아빠가 사주셨어요. 이유리의 입꼬리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빠, 친정 아빠가 사주셨다고요. 오늘 제 생일이라고. 언니, 농담이 너무 심하다. 친정 아빠가 이런 차를 무슨 수로. 저는 핸들에 한 손을 올린 채 이유리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빠, 건축자재 회사 대표예요. 직원이 100명쯤 되고요. 이유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습니다. 뭐? 평생 작업복 입고 트럭 모시고 다니셔서 아무도 모르는데요. 회사 매출은 그래도 좀 돼요. 저는 핸들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사람이 가방을 들어야지 가방이 사람을 들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말했었죠. 이유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운전석 쪽 창을 두드렸습니다. 지원아,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사돈이 뭐? 저는 창문을 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가 사주신 차예요. 어머님 한번 태워드릴게요. 다음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리며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민호는 시어머니 옆에 멍하게 서서 차와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 내리세요. 언니, 이 차 조수석에 누가 탈지는 제가 정해요. 이제부터. 이유리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이유리의 구두가 아스팔트 위에 닿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을 올리고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이유리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무어라 외치고 있었지만 차창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차 안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단지 입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벤츠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누구도 먼저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민호도 그날 이후로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묵묵히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굳이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호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요일 저녁 이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비스듬히 푼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원아, 술 한잔 할까? 오늘 평일이잖아. 한 잔만.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이민호가 캔을 따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원아, 그날 말이야. 응, 네가 그렇게 큰 부잣집 딸인 줄 진짜 몰랐어. 내가 부잣집 딸인 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너무 부족했나 싶어서.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이민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민호야,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는 통장 잔고로 정하는 게 아니야. 알지? 네가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니라 내 식구한테서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준 적이 없다는 거야. 이민호가 입을 다물고 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민호는 그날 밤 끝내 사과 한마디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민호는 부쩍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베란다에 나갈 때도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주말 아침 이민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승인. 한도 5천만 원.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민호는 평소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학자금 대출도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엎어두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추고 이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민호야. 응.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민호가 식탁에 앉으며 핸드폰을 슬쩍 끌어당겨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동안 이민호의 미간이 잠깐 펴졌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이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소리로 통화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네, 형님. 그게 다 준비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누나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저는 그 통화 내용을 침실 문 앞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귓속이 윙윙거렸습니다. 형님이라는 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민호가 출근한 뒤 저는 침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민호가 평소 서류를 모아두는 가죽 가방이 깊숙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잠금쇠를 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회사 서류들 사이에 흰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인감증명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급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인감증명서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에 짠맛이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당장 모든 걸 대신 정리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가정의 일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손으로 끝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인감증명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정확히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가방 잠금쇠도 발견 당시 그대로 채워두었습니다. 모든 게 손대지 않은 듯 보이도록요. 저녁에 이민호가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민호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요즘 회사 일 어때? 그냥 똑같지 뭐. 돈 들어갈 때 있어. 이민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물어봤어. 평소처럼. 없어. 왜 그런 거 물어봐. 저는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민호야, 누나 남자친구 박준성 씨 말이야. 또 그 얘기야. 오늘 그 사람 만나. 이민호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누가? 네가 만났잖아. 어제도. 이민호가 입을 다물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지원아, 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 떠봐. 떠보는 게 아니라 묻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누나 부탁이 있어서 잠깐 만난 거야. 무슨 부탁? 그게 일 관련된 거야.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민호야, 부부 사이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게 어디 있어. 지원아, 좀 믿어줘. 정말 별일 아니야.
민호야,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줘. 박준성 씨한테 돈 보내려는 거지. 이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통장도 인감증명서도 다 그것 때문이지. 이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몇 번 벙긋거리다가 결국 시선을 식탁으로 떨궜습니다. 지원아, 너 어떻게 알았어? 민호야,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숨겼는지가 중요한 거지. 누나가 그러는데 진짜 좋은 기회래. 박 사장님 사업이 이번에 크게 터지면 우리도 한 몫 챙기는 거야.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잖아. 저는 한참을 그대로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박준성, 그 사람 사기꾼이야. 지원아, 너는 그쪽 사람들 안 만나봤잖아. 박 사장님이 실제로 외제차 굴리고 시계도 진짜고 다 보여줬어. 그게 다 가짜라니까. 네가 자재업계를 알아. 네가 사업을 알아. 민호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줘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아내가 너한테 사기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 그것보다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어. 이민호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내려쳤습니다. 지원아, 너 그날 차 받고 나서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 뭐? 내 친정이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내 식구들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니야. 누나 말이라고 다 의심부터 하고. 저는 식탁 위에 올린 두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박혔습니다. 민호야, 그 말 진심이야. 지원아, 미안. 그건 말이 잘못 나왔어. 민호야, 한 번만 더 묻는다. 박준성한테 돈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이민호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숟가락 끝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다 약속됐어. 모레 송금하기로. 저는 의자를 천천히 뒤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민호가 따라 일어서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원아, 민호야, 손 놔. 지원아, 일단 얘기 좀 해. 손 놓으라고. 이민호의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에서 외투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 지갑과 차키만 챙겨 넣었습니다. 지원아, 어디가? 바람 좀 쐬고 올게. 이 시간에. 지원아, 민호야, 따라 나오지 마. 저는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빨갰지만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저는 벤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지원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빠, 도와줘. 저는 그 한마디를 뱉고 나서야 처음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박준성한테 돈 보내려고 해. 마이너스 통장도 뚫었고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았어. 모레 송금한대.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깊게 한번 들렸습니다. 강지원, 너 지금 어디야? 차 안이야. 집 앞 주차장. 아빠한테 와. 지금 바로 와. 응. 운전 천천히 해. 천천히. 알았어. 응, 아빠. 저는 전화를 끊고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도로의 가로등 불빛이 차창 너머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신혼집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박준성에게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대문 안쪽 마당에 차를 세우자 현관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 딸, 어서 들어와. 아버지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매실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지도 못한 채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시간이 없어. 모레 송금한대. 강지원, 일단 차 한 모금 마시고 말해. 저는 매실차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는데 잔의 온기에 천천히 풀렸습니다. 아빠, 박준성, 그 사람 막을 수 있어. 이미 다 준비해뒀어. 뭐? 아버지가 안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우리 딸이 친정에 갈비탕 먹으러 왔던 그날부터 아빠가 사람을 붙여서 따두고 있었어. 아빠, 아내 부도 직전인 회사 재무제표, 피해자들 진술서, 어음 거래 내역 다 들어있어. 신고도 이미 형사 친구한테 귀띔해뒀고 우리 딸이 결심만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어. 저는 봉투를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종이 한 다발의 두께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강지원, 이건 네가 정해야 해. 아빠는 옆에서 같이 갈 뿐이야. 내일 시댁 가족 모임이 잡혀 있어. 누나가 박준성이랑 같이 와서 정식으로 투자받겠다고. 거기서 끝낼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우리 딸. 아빠. 그런데 민호는. 저는 잔을 내려놓고 손을 깍지 꼈습니다. 민호는 어떡하면 좋아. 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원아, 이번 일 끝나면 민호 그 사람도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야. 그건 그 사람 사정이야. 우리 딸은 우리 딸 길만 봐. 응. 잠은 친정에서 자고 가. 내일 아침에 가. 민호한테 한마디는 해둬야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민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친정에서 자고 갈게. 내일 시댁 모임 때 봐. 답장은 한참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알겠다는 2글자만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엎어놓고 천천히 매실차를 마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단정한 회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을 막 마친 옷에서 빳빳한 풀냄새가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강지원의 어깨가 평소보다 한 뼘쯤 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조수석에는 제가 앉았고 뒷자리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였습니다. 시댁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기 직전 아버지가 차를 잠깐 갓길에 세웠습니다. 지원아. 응, 아빠. 긴장돼. 아니, 그래. 우리 딸, 우리 지원이는 충분히 강해. 저는 아버지를 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다시 핸들을 잡으셨습니다.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미리 받아두었던 비밀번호로 도어록을 눌렀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이유리, 박준성,
그리고 이민호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테이블에는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막 그 종이에 도장을 찍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도장을 든 이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원아, 민호야, 손 놔.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유리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지금 가족회의 중인데 그렇게 막 들어와요. 가족회의가 아니라 사기당하기 직전이죠. 박준성이 입꼬리에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박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박준성이 미세하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아, 너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그래. 우리 사위 될 사람 앞에서. 어머님, 사위 될 사람이 아니라 곧 수갑 찰 사람이에요.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입을 벌렸습니다. 뉘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강지원 아빠 됩니다. 사돈. 시어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정확하게 모두의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어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놓았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의 서류들이 거실 카펫 위로 쏟아져 흩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빠 친구분. 이유리가 흩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훑어보던 이유리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거. 아가씨, 그게 박 사장님 회사 재무제표예요. 자본금은 진작에 다 까먹고 직원들 월급도 석 달째 밀려 있고요. 저는 또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박 사장님이 어음 사기로 떼먹은 분들 명단이에요. 40분 정도 되네요. 박준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이건 다 조작입니다. 누가 형수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 사장님, 시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박준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손목에 차신 그 시계요. 초침 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박준성이 본능적으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이유리가 박준성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준성 씨, 형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리야, 이건 다 오해야. 형수님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저는 박준성의 말을 자르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시간이 좀 됐네요. 곧 오실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장 차림의 형사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준성 씨, 사기 혐의로 동행 좀 해주시죠. 한참 찾았습니다. 박준성이 뒷걸음질 치며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이유리가 박준성의 팔을 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성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유리야, 나 진짜 아니야. 누가 나 잡으려고 짜고 친 거야. 그러게 형수님이 그러더라. 너 사기꾼이라고. 이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형사가 박준성의 손목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박준성이 끌려나가는 동안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우리 노후 자금. 어떻게? 어머님, 다행히 한 푼도 안 넘어갔어요. 지금이라도 막은 게 다행이에요. 이유리가 거실 바닥에서 무릎을 꿇은 채 흩어진 서류들을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한 장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준성이 떠나간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흐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일어나, 민호야.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어.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서 이민호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의 다정함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빛이 너무 멀리 있어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엇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지원아,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한 번만. 민호야, 일단 일어나라고. 이민호가 일어서지 못한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이유리가 거실 한구석에서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시선을 떨궜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지원아, 우리 며느리 덕분에 살았다. 정말.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지원아, 어머님, 며느리한테 무릎 꿇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카펫 위에 흩어진 서류들, 무릎을 꿇은 남편, 주저앉은 시누이, 흐느끼는 시어머니. 이 풍경이 제 결혼 생활의 한 매듭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리고 민호야.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부터 사람을 옷차림이나 가방, 차로 평가하는 일은 이 집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제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거실 안에서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흩어진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모아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앞에 멈춰 서서 구두에 발을 넣을 때 등 뒤에서 이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같이 가. 저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혼자 갈래. 지원아, 제발. 민호야, 너도 내 식구들이랑 오늘 할 얘기 있잖아. 마저 해.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제 뒤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가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잘 싸웠다. 내 딸. 응, 아빠. 저는 그제야 눈가가 살짝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와 아버지는 나란히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준성 사건이 정리되고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창밖까지마다 작은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혼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이민호는 매일 출근 전과 퇴근 후 하루에 2번씩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잘 잤어. 밥은 먹었어. 오늘도 미안해. 저는 그중 절반쯤에만 짧게 답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박 대리가 종이컵을 흔들며 옆에 따라붙었습니다. 강기획. 요즘 표정이 많이 풀렸다. 그래 보여. 그래 보여. 사람이 좀 사람 같아졌어.
전에는 무슨 폭탄 안고 다니는 사람 같더니 저는 픽 웃었습니다. 폭탄은 다 터졌으니까. 남편은 어때? 매일 가계부 찍어서 보내. 영수증 한 장까지 다. 오, 모범생 됐네. 모범생이라기보단 죄 지은 사람이지. 박 대리가 크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웃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저는 친정 부엌에서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업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서 양파를 까고 계셨습니다. 아빠, 양파 그렇게 까면 다 부서져. 우리 딸이 아빠 손만 무시한다. 무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야. 저는 도마 위에서 김치를 송송 썰며 웃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김치를 볶기 시작하자 시큼하고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코를 킁킁거리셨습니다. 우리 딸 솜씨가 이제 엄마 솜씨 따라가는데 엄마는 더 잘했었지. 엄마도 그러더라. 우리 지원이가 자기보다 잘할 거라고. 옛날에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산소에 다음 주에 같이 가. 그러자 저는 다시 김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붓고 두부와 돼지고기를 넣어 한참을 끓였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마당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민호가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큼지막한 보양식 상자와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민호 왔어. 들어오라고 해. 저는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민호가 머쓱한 얼굴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계셨어요. 왔는가? 네. 오는 길에 보양식 좀 사왔어요. 봄이 와도 환절기에 몸 챙기셔야 한다고. 고맙네. 일단 앉아서 밥부터 먹어. 저는 식탁에 숟가락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이민호가 식탁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그릇을 아버지 앞에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민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민호야, 먹어. 응, 잘 먹을게. 이민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 입에 넣더니 한참 동안 씹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눈치채지 못한 척 제 그릇에 밥을 떠담았습니다. 민호야, 왜 안 먹어?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 왜 안 먹어? 맛있어서 그게. 이민호가 숟가락을 든 채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김치찌개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아버지가 슬쩍 헛기침을 하시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서방. 네, 아버님. 앞으로 우리 지원이한테 어떻게 할 건가? 이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동안 정말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원이 말이라면 무조건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조건은 안 돼. 네. 무조건 듣는 건 다정한 게 아니야. 그것도 우유부단한 거지. 지원이 말이 맞을 땐 듣고 틀릴 땐 같이 의논해서 고치는 거. 그게 부부야. 이민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들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오늘따라 김치찌개가 평소보다 더 깊은 맛이 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민호가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가 화초에 물을 주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식탁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민호가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민호야. 응. 한 가지만 물어보자. 이민호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박준성한테 돈 보내려고 한 진짜 이유가 뭐야? 이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솔직히 말할게. 응. 너랑 결혼하고 나서 친정 형편 차이 같은 거 한 번도 못 느꼈잖아. 그런데 그 차 봤던 날, 그날 처음 알았어.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랑 출발선이 너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한테 평생 못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한 번에 만회하고 싶었어. 박 사장 말이 솔깃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야. 저는 한참 동안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 그거 알아? 응, 내가 너한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한 번도. 알아. 너한테 바란 건 딱 하나야. 내 식구 앞에서 내 아내 편 한 번만 들어달라는 거. 그게 다였어. 이민호가 고무장갑을 벗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다시 시작해도 될까? 민호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처음부터 다시 할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민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다시 시작하는 거 말고 같은 자리에서 한 발씩만 가자. 어떻게? 네가 그동안 안 했던 거 이제부터 하나씩 하면 돼. 너희 어머님이 나한테 무례할 때 한마디 해주는 거, 아가씨가 나 깎아내릴 때 같이 웃지 않는 거, 그런 거. 이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습니다. 응, 할게. 민호야, 한 번만 더 그날 같은 일 생기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아. 안다. 저는 식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민호가 망설이다가 그 위에 자기 손을 살짝 포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벤츠를 몰고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아버지가, 뒷자리에는 이민호가 탔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해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천에 싼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벤츠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묘 앞에 그것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지원이. 아버지가 옆에서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차 사줬어. 엄청 좋은 차야. 엄마도 한번 타봤어야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시댁에서 좀 힘들었어. 근데 아빠가 있어서 잘 버텼어. 엄마가 위에서 보고 있었지. 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도 자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와서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셨습니다. 이민호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묘 앞에 올려놓았던 벤츠키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바람이 가볍게 불었습니다.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기운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운전석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는 아버지가 앉았고 이민호는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룸미러로 이민호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자. 그래, 가자.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봄빛이 옅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 한 곡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핸들을 가볍게 잡고 콧노래를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조수석의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잔잔하게 웃으셨고 뒷자리에 이민호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가족이 있고 손에 쥔 차 키가 단단했습니다.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날 처음으로 실감 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차 때문도 아버지의 회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강지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단단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옷차림으로, 가방으로, 차로 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천박한 일인지 저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때는 제가 가진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어요. 친정이 든든하다는 사실 하나로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본다면 그것 또한 진짜 저를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깨달았습니다. 숨겨야 할 것은 친정의 재력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벤츠키를 손에 쥐었을 때 제가 느낀 그 통쾌함은 사실 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제 자신을 숨기지 않고 강지원이라는 이름 석자로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지금 어디선가 무례한 사람들 사이에서 움츠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